네, 안녕하세요. 저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컨퍼런스 첫 시간은 참여자들의 집중력이 제일 높은 시간대죠. 제가 40분 동안 다룰 주제는 인터랙티브 위젯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현대차의 AVP 본부, 인포테인먼트 모바일 개발팀의 유재호 연구원입니다. AVP가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면은 어드밴스드 비클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3개 브랜드, 현대, 제네시스, 기아의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iOS 파트 내에서 위젯 기능과 watchOS 앱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커넥티드 카 서비스라는 것은 자동차를 위한 앱입니다. 최근 리뉴얼에서 배포한 기아 앱은 차량 제어, 지도, 차량 관리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위젯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화면에 보이는 위젯들은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위젯들입니다. 듀오링고의 스트리크 위젯이나 토스의 환율 위젯 되게 좋아하고요. 날씨나 배터리 같은 기본 위젯들도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앱들은 위젯, 라이브 액티비티, 앱 인텐트 같이 앱의 기능을 확장한 익스텐션들을 굉장히 야무지게 챙기더라고요. 특히 위젯을 유료 기능으로 분리하는 앱들도 많아졌어요. 그만큼 위젯의 중요성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겠죠. 위젯이 좀 더 눈에 띄고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저의 세션을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 앱을 위한 인터랙티브 위젯을 개발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쉽지 않은 게요. 인터랙티브 위젯을 만들려면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만 핵심만 빠르게 다루며 빌드업을 해나갈 겁니다. 텍스트나 코드는 최대한 줄이고 이미지나 영상을 많이 넣었으니까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iOS 최초의 위젯이 언제 도입된지 알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위젯 기능이 탄생한 건 2014년도, 10년이나 됐죠? iOS 8 버전부터입니다. 당시에는 투데이 익스텐션이란 기능으로 위젯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는 지금과 달리 위젯을 홈 화면 아무데나 추가할 수가 없었고 홈 화면 가장 왼쪽으로 가야지만 추가할 수가 있었어요. 이 영역을 공식 표현으로는 투데이 뷰, 한국에서는 오늘 보기로 번역됐어요. 당시의 위젯들은 여기 오른쪽 이미지처럼 반투명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iOS 8에서 등장한 투데이 익스텐션은 최근까지 계속 명맥을 이어왔지만 iOS 14에서 새로운 위젯 프레임워크인 위젯킷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iOS 14 때부터는 투데이 익스텐션하고 위젯킷하고 계속 불편한 동거를 이어온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iOS 18에서 투데이 익스텐션은 공식적으로 지원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퇴장한 거예요. 하지만 iOS 18 이상의 아이폰에서는 투데이 익스텐션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위젯킷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레거시가 아니라 위젯킷으로 새로운 위젯들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위젯킷은 지금까지 거의 매년 새로운 기능이 나오며 진화해 왔어요. iOS 14에서 처음 등장했고 iOS 16에서는 잠금화면 위젯이 나왔고요. 17에서는 인터랙티브 위젯, 그리고 가장 최근인 iOS 18에서는 제어 센터 위젯이 추가됐어요. 인터랙티브 위젯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컨트롤 센터에서도 위젯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 기능들 중 오늘 집중할 주제는 이 인터랙티브 위젯인 거고요.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디프리케이티드된 투데이 익스텐션, 즉 구 위젯들은 사실 인터랙티브 위젯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젯킷 들어오면서 그 기능이 오히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왼쪽은 구글 지도 위젯이고 오른쪽은 네이버 지도의 옛날 위젯입니다. 잘 보시면 하단에 새로 고침 버튼이 보이시죠? 저걸 누르면 실제로 새로운 정보로 위젯이 리프레시 됩니다. 그런데 위젯킷이 나올 때에는 인터랙티브 위젯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즉 로스 테크놀로지가 된 거예요. 잃어버린 기술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편리했던 인터랙티브 위젯을 삭제한 걸까요? 자, 애플은 WWDC 20의 밋 위젯킷 세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idgets are not mini apps. 위젯은 미니 앱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위젯은 앱의 중요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간단한 화면이지 작은 버튼들이 가득한 복잡한 미니 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되던 인터랙티브 위젯 기능을 빼버리니까 개발자들이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사용자들을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위젯을 오래전부터 운영한 회사들은 지금까지 계속 투데이 익스텐션하고
위젯킷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iOS 17에서 인터랙티브 위젯이 다시 등장한 뒤에는 그 잃어버린 기능을 복구했고 iOS 18에서는 애플의 정책으로 레거시 위젯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캡처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에서 각각 올렸던 공지들을 캡처한 겁니다. 자, 이제 iOS 17의 인터랙티브 위젯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한 예시 화면을 같이 만들 건데요. 자, 클래식이죠. 이렇게 숫자를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 있는 인터랙티브 위젯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젯 양쪽에 인터랙티브 버튼이 2개 있는데요. 위젯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버튼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위젯을 만드는 것에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위젯킷 위젯은 스위프트 UI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일단 저는 위젯 위에 커다란 숫자 텍스트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가 100이고 커다란 텍스트고요. 컬러는 파란색을 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젯을 만들 때는 보통 앱의 데이터를 위젯에서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앱과 위젯은 서로 데이터 컨테이너가 다르기 때문에 앱 그룹으로 묶어주지 않으면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유저 디폴트를 이용해서 특정 숫자를 앱과 공유해 주려고 해요. 이를 위해 앱 그룹을 적용했습니다. 앱 그룹을 적용하는 방법은 구글링 해보면 많이 나오니까 이 세션에선 다루지 않을게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위젯 뷰의 렌더링 방식이에요. 위젯은 타임라인 기반으로 화면을 그려요.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요. 보이시는 건 플립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위젯 렌더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젯은 타임라인, 즉 시간 간격으로 준비된 정적인 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젯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엔트리라고 부르고 엔트리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개발자는 위젯이 리프레시되는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이나 5분처럼 특정한 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가 있고 아예 명시적으로 지시할 때만 리프레시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로 내려갈 때 위젯을 리프레시해줘, 이런 식으로 지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젯의 리프레시 정책은 타임라인 릴로드 폴리시라는 타입에 정리되어 있고 우리가 위젯을 개발할 때 반드시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젯은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제안했어요. 요거 익숙하시죠? 수유의 기본 컴포넌트 중 하나인 프로그레스 뷰, 일명 로딩 뺑뺑이입니다. 앱의 포어그라운드에서는 너무나 잘 작동하잖아요. 하지만 이걸 위젯 뷰 위에 올려보면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이상한 동그라미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흔히 쓰는 로띠 애니메이션도 위젯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애플이 제한적으로 허용해 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표시하기 위한 타이머는 스스로 초단위 갱신이 알아서 됩니다. 이런 타이머를 만들 때는 스타일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 텍스트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야 됩니다. 몇 가지 표현 스타일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젯의 애니메이션은 안 되지만 트랜지션 효과는 허용된다는 것이거든요. 트랜지션은 뷰가 등장하거나 사라지는 것하고 관련된 효과잖아요. 그래서 위젯은 아무 트랜지션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흐릿하게 트랜지션이 걸리는 게 디폴트입니다. 기본 트랜지션 효과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무브와 스케일 효과를 합친 트랜지션을 줘본 것이고요. 코드를 보시면은 id를 붙여놓은 걸 볼 수 있는데 if문을 통한 트랜지션이 아니라 숫자 텍스트만 있기 때문에 id를 붙여서 새로운 뷰로 간주하게 해서 트랜지션 효과가 발생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오른쪽은 iOS 17에서 새로 나온 뉴메릭 텍스트를 사용해 본 것입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트랜지션의 방향이 다르죠. 숫자를 다루는 앱에서 많이 보셨을 롤링 카운터 효과입니다. 이젠 애플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줘요. 자,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 제공되는 트랜지션 효과 말고도 화려한 커스텀 트랜지션도 가능할까요? 제가 해보니까 커스텀 트랜지션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위젯에서 트랜지션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인터랙티브 위젯을 만들 때 트랜지션을 적당히 조합하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생동감을 부여해서 굉장히 멋진 위젯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터랙티브 위젯 버튼을 다뤄볼게요. 방금 전 예시에서 저는 위젯 중간에 숫자
위주로 얘기했지 정작 버튼들에 대해 다루진 않았거든요. 자, 여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버튼 어떻게 만든 걸까요? 인터랙티브 위젯을 만들 땐 버튼하고 토글이 필요합니다. 다 익숙한 컴포넌트들인데요. WWDC 23에 Bring Widgets to Life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맨 위에 캡처 보시면 돼요. 오직 버튼하고 토글만이 위젯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iOS 17에서 버튼과 토글에 새로운 이니셜라이저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파라미터를 잘 보시면 인텐트라는 것이 보입니다. 파라미터 init 오른쪽에 인텐트가 보이죠? 토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잠깐 앱 인텐트가 뭔데요? 위젯에 대해 다룬다더니 왜 다른 프레임워크 얘기가 나오는 건가 싶죠. 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앱 인텐트는 iOS 16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말 많은 기능이 담긴 복잡한 프레임워크지만 오늘은 그 목적만 이해하면 됩니다. 바로 앱의 기능을 시스템에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앱을 포어그라운드에서만 사용해왔지만 앱 인텐트가 있다면 앱을 실행하지 않고서도 앱의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단축어 시리 인터랙티브 위젯인 거예요. 바로 앱 인텐트를 만들어 보며 이해해 볼게요. 숫자 1을 올리기 위한 넘버업 구조체를 만들고 앱 인텐트 프로토콜을 채택했습니다. 앱 인텐트 프로토콜은 타이틀이란 이름의 타입 프로퍼티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여기는 인텐트의 이름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앱 스토리지는 위젯에서 보여주는 숫자 데이터를 유저 디폴트에서 꺼내오기 위해서 제가 선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퍼폼 메서드인데요. 이 메서드도 앱 인텐트 프로토콜의 리콰이어드 메서드입니다. 실제 동작을 수행하는 곳이고요. 코드에서는 싱글 넘버를 1만큼 올리고 리턴하는데요. 리턴할 때 인텐트 다이얼로그라는 것을 리턴하는 게 보이시죠? 참고로 인텐트를 만들게 되면 아이폰의 단축어 앱에 그 기능이 노출이 됩니다. 지금 단축어 앱에서 이렇게 숫자 올리고 내리는 인텐트 두 개가 검색이 되고 있죠. 제가 방금 만든 예시는 숫자 올리기만 만들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내리는 것도 만들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자, 아까 타입 프로퍼티로 타이틀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 타이틀에 입력했던 스트링이 여기 인텐트의 이름으로 노출이 됩니다. 이 인텐트를 단축어에 추가하게 되면은 단축어 앱에 이렇게 컬러 타일 모양으로 추가됩니다. 이 타일을 누르게 되면 숫자 데이터가 변경되고 그 결과가 상단에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단축어는 홈 화면에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단축어를 홈 화면에 기능을 꺼내둘 수 있어요. 자, 누르게 되면 똑같이 결과가 상단에 표시되는 걸 보이시죠? 자, 이때 아이폰 상단에 뜨는 이거 푸시 노티피케이션하고 비슷한 모양이지만 처음 보는 스타일이죠. 시스템이 제공하는 인텐트 다이얼로그입니다. 자, 정리하면 인텐트는 타입을 만들어 두기만 해도 단축어 앱에 자동으로 노출되고 시리 음성 명령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텐트를 위젯 위에 버튼이나 토글과 연결한다면 그것이 인터랙티브 위젯이 되는 거예요. 자, 숫자 위젯 예시에서 저는 두 개의 버튼을 만들었는데요. 이 버튼은 오버레이를 통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자, 먼저 넘버 업 인텐트를 연결한 버튼은 여기 오른쪽에 있고요. 넘버 다운 인텐트를 연결한 버튼은 여기 왼쪽에 만들었습니다. 인텐트 버튼은 이렇게 동작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번엔 인텐트 토글로 바꿔서 다시 실험해 볼게요. 자, 토글은 버튼과 달리 is on이라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요. 토글의 활성화 상태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false로 고정해 두고 예시를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버튼일 때랑 큰 차이는 없죠. 클릭하면 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 차이는 존재하는데요. 발견하셨을까요? 다시 버튼과 토글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토글, 오른쪽이 버튼입니다. 잘 보세요. 버튼은 누를 때 is pressed 상태일 때 물리적으로 눌리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글은 누를 때 잠깐 is on 상태로 바뀌었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모습은 커스텀 스타일을 적용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토글과 버튼에는 커스텀 스타일로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다시 인텐트로 돌아가서요. 인텐트의 필수 구현 메서드인 퍼폼에서는 잘 보시면 async throws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태스크 슬립을 통해 2초간의 await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자, try await 태스크 슬립으로 2초의 딜레이를 걸고 숫자를 변경하고 리턴하는 거로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한 코드로 이번에도 토글과 버튼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버튼의 경우에는 2초 await를 걸기 전과 후에 차이가 없어요. 그냥 눌렀을 때 버튼처럼 작동하죠. 하지만 토글은 다릅니다. 토글은 await가 걸린 2초 동안 is on 상태를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어요. 2초 동안 이렇게 멈춰 있죠. 그리고 2초 뒤에 돌아갑니다. 따라서 버튼은 거의 즉시 완료되는 로컬 데이터를 변경하는 작업에 어울리고, 토글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통신 리퀘스트가 필요한 작업에 어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용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await가 걸리는 인터랙티브 위젯의 사용성을 위해 애플이 iOS 17에서 새로운 API를 만들어줬어요. 인밸리데이터블 컨텐트라는 수정자인데요. 이 수정자를 위젯 위에 있는 특정 뷰에 걸어주게 되면 await가 걸렸을 때 그 뷰가 반짝반짝 전멸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잘 보시면 인텐트 버튼은 두근두근거리는 효과가 생기고 인텐트 토글은 전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정자를 활용하면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위젯 위에 어떤 정보가 곧 바뀔 거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어떤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지원되지 않는 위젯 환경에서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실험을 정리해보면요. 인터랙티브 위젯에서 통신 없이 로컬 데이터만 변경한다면 사실 버튼이나 토글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위젯에서 await가 필요한 통신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자, 뭐가 어려워진다는 건지 계속 알아볼게요. 자, 로컬 데이터를 다루는 것보다 통신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에러가 날 확률이 높아서라고 생각해요. 즉, 스로우로 빠지는 에러 처리까지 해줘야 하니까요. 자, 이번에는 2초 await 후에 에러 스로우를 하는 걸 실험해 볼게요. 태스크 슬립 2초 뒤에 인텐트 에러, 네트워크 에러라는 것을 추가했어요. 자, 여기서 스로우가 이루어지고 퍼폼 메서드가 바로 종료되기 때문에 경고가 바로 아래줄에 떠 있죠. 그 아래 숫자를 올려주는 코드는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축어부터 볼게요. 단축어는 아까처럼 홈 화면에 꺼내놨고요. 동일한 인텐트를 트리거 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버튼을 누르고 2초 뒤에 로컬 푸시로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네, 로컬 푸시가 내려오죠. 참고로 여기 뜨는 에러 메시지도 개발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인텐트를 위젯 위에 올린 실험에서는 자, 어떤가요? 에러 스로우가 이루어졌지만 사용자들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줍니다. 그저 스로우 후에 위젯이 리프레시되고 돌아올 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내가 방금 작동시킨 인터랙티브 위젯의 결과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실패했다면 무슨 에러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헷갈리겠죠. 실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팀의 기아 앱의 인터랙티브 위젯인데요. 제가 문 잠금 토글을 눌렀어요. 자세히 보시면 토글에 await가 걸릴 때 색깔이 살짝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wait가 끝났을 때 토글은 원상태로 돌아와요. 하지만 사용자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인터랙티브 위젯이 시스템으로 뭔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용자는 입장에서 방금 누른 제어가 잘 나갔는지, 혹시 에러가 났는지, 다시 눌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사용자는 결과에 대한 푸시 알림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방금 눌렀던 제어에 대한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랙티브 위젯은 인텐트 다이얼로그나 스니펫 같은 시스템 피드백을 띄워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상당히 불편한 점이라 제가 애플에다 공식적으로 질문도 했었는데 버그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푸시 알림은 통신 성공하면 서버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건데 왜 오래 걸린다고 말하는 걸까?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앱과 서버의 통신 프로세스를 짚고 넘어갈게요. 자, 앱은 서버에 뭔가를 요청하죠.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는 성공이든 실패든 응답을 돌려주겠죠. 많이 추상화했지만 보통 이렇잖아요. 근데 자동차 앱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동차 또는 IoT 앱의 통신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자, 앱, 서버, 차량 세 가지 기둥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앱은 서버로 제어 요청을 보냅니다. 리퀘스트를 받은 서버는 검증 후에 차량으로 제어 명령을 보냅니다. 다시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서버는 앱으로도 응답을 보냅니다. 차량까지 제어를 잘 보냈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응답으로 알려주는 거죠. 자, 명령을 수신한 차량은 깨어나서 명령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버에 올립니다. 이게 빠르면 1초, 느리면 30초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 이유는 차량의 슬립 상태, 그러니까 차량도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슬립 상태도 영향을 주고 차량이 주차된 곳이 야외인지 아니면 주차장 깊은 곳인지 그리고 12V 배터리는 멀쩡한지에 따라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자, 제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는 그 다음에 다시 서버로 올라갑니다. 결과를 받은 서버는 다시 앱에 푸시를 보내요. 자, 앱을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요. 제어 버튼을 누르고 결과 푸시를 받을 때까지 빠르면 2초, 느리면 40초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동차 앱이 푸시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오는 이유입니다. 푸시를 받을 때까지 오래 걸리니까 대신에 저는 차량의 제어를 잘 보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자, 이 응답은 일반적인 통신처럼 빨리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기아 위젯이고요. 제어 버튼을 누르면 잠깐의 어웨이트 후에 화면이 변경되며 제어 전송이 잘 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위젯의 화면을 탭하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한 트랜지션은 푸시 from bottom인데요. 새로운 뷰가 아래에서 등장해서 위쪽으로 사라지는 트랜지션입니다. 예쁘게 잘 된 것 같죠? 이렇게 화면을 바꿔버리면 사용자가 버튼을 연타할 그럴 리스크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아이폰에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구형 아이폰에서는 이 트랜지션이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약간 버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트랜지션은 포기하고 아이덴티티 트랜지션으로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위젯에 아무 트랜지션을 걸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아이덴티티 같은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 처리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방금 위젯에서 화면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텐트를 통해 위젯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방금 전에 인터랙티브 위젯은 인텐트랑 매핑된다는 걸 배웠어요. 위젯 버튼을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인텐트의 퍼폼 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제가 컨트롤 킷이라는 가상의 객체를 만들어 놓고 차량에다가 제어를 보냅니다. 어웨이트가 걸려 있고요. 그 제어의 결과를 리절트로 받는 걸 확인했어요. 리절트는 제어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가 담긴 불타입 값입니다. 이 값을 새로운 유저 디폴트인 위젯 shows result에 저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저 디폴트는 앱 그룹으로 묶인 쉐어드 유저 디폴트라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유저 디폴트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코어 데이터를 사용해도 되고요. 위젯의 싱글톤을 만들어서 상태 관리를 해도 됩니다. 저는 쉬운 예시를 위해서 유저 디폴트를 사용한 거예요. 자, 리절트를 저장했다면 인텐트를 리턴 시킵니다. 인텐트가 종료되면은 위젯은 그 즉시 리프레시 됩니다. 위젯이 리프레시 되면 뷰가 다시 그려지겠죠? 이때 바디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젯 뷰는 유저 디폴트를 바라보면서 if 문으로 분기되도록 구현해놨어요. 자, 평소 위젯 뷰가 보여지다가 위젯이 다시 그려지며 if 문을 타고 새로운 결과 뷰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때 결과 뷰에 트랜지션을 걸어주면 됩니다. 자, 없던 뷰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트랜지션이 작동하게 됩니다. 많이 추상화하긴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위젯 화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코드를 만들었으니까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시험차로 인터랙티브 위젯을 테스트하는 영상이에요. 제가 주차장에서 녹음을 했는데 소리가 좀 웅얼웅얼 거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보이는 차량은 기아 EV9 차량이고요. 인터랙티브 위젯을 테스트해 볼게요. 자, 도어 열기를 눌렀어요. 그럼 화면이 바뀌고 뒤에 있는 차량이 바로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푸시 알림도 지금 들어왔고요. 예, 열렸다는 그런 푸시 알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상등 켜기를 눌러볼게요. 화면이 바뀌고 비상등이 바로 전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푸시 알림도 내려왔고요. 마지막으로 도어 잠금을 눌러서 문을 잠그게 되면 이제 비상등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2초에서 40초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거는 이 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신 차량이고 제가 미리 슬립 상태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자동차에다 제어를 보내게 되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위젯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기아 앱을 배포하고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배포하고 2주 정도가 지나니까 앱스토어 리뷰에 이런 게 달렸더라고요. 자, 보시면 새벽에 실수로 위젯의 경적 버튼을 누르셨나 봐요. 그래서 많이 당황하셨다고 해요. 저 같아도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동차 경적 소리 엄청 우렁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선안을 고민했어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위젯과 바이오 인증을 합쳐볼까? 였고, 두 번째는 위젯 버튼을 사용하는 절차를 변경하는 거였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개선 아이디어는 위젯 버튼을 눌렀을 때 바이오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생각하고 되게 설렜어요. 왜냐면 인터랙티브 위젯에서 바이오 인증을 요구하면 실수로 버튼을 눌러 제어가 나가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 일석이조로 보안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쉽게 풀리지가 않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앱 인텐츠 프레임워크에서 바이오 인증 절차를 넣는 것은 앱이 포어그라운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위젯이나 단축어 앱에서도 바이오 인증을 못 받아요. 자, 애플에 공식적으로 문의해 본 적도 있는데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사례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인증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다음에 생각한 아이디어는 위젯 버튼을 바로 누르지 못하도록 숨겨두는 거였어요. 사실 이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웅장하게 소개했지만 방금 보신 영화는 킹스맨입니다. 이 킹스맨에 나오는 비밀스러운 방, 도구들이 가득한 서랍을 여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킹스맨 서랍 UX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어떤가요? 탭을 가려두고 버튼들이 있는 영역을 레이어 하나로 가려놨어요. 그리고 그 레이어를 탭하게 되면은 버튼들이 노출이 됩니다. 버튼들이 노출되면 되돌리기 버튼이 중간에 등장하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이 레이어를 벗겼더라도 되돌리기를 통해서 다시 커버를 덮어둘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자, 제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은 똑같아요. 화면이 바뀌고 결과 화면으로 갔다가 탭하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인터랙티브 위젯의 상태 관리와 트랜지션 효과를 총동원한 그런 UX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쉽게도 프로토타입이라 아직 실제 배포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위젯의 트랜지션 효과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면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픽셀 펠스라는 앱인데요. 인터랙티브 위젯으로 미니게임들을 구현했어요. 옛날 게임기 같은 버튼으로 캐릭터를 이동시켜서 맵을 돌아다니고 실내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아래는 2048 게임이에요. 실내로 들어갔죠. 자, 아래를 보면 2048 게임인데요. 위젯 모서리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방향으로 숫자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앱을 깔아보고 아주 경악했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재밌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인텐트는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AV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효과음을 재생하는 사운드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인텐트의 퍼폼 메서드 안에서 그 객체를 재생시키는 겁니다. 자, 위젯의 액션과 어울리는 효과음을 넣는다면 위젯의 사용성을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생각하시는 게 햅틱 피드백이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햅틱 피드백은 위젯에서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재미난 사실은 오늘 다뤘던 인터랙티브 위젯의 기능들이 잠금 화면 위젯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여드리던 홈 위젯하고 동일한 기능이고요. 디자인만 살짝 바꿔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쓰시진 않겠지만 인터랙티브 위젯은 스탠바이 모드에서도 작동합니다. 여기서도 버튼 톡을 다 눌리고요.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음소거를 해둔 거예요. 사실 이 모드를 그렇게 잘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스몰 사이즈 위젯만 스탠바이 모드에서 지원합니다. 네, 그 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발표를 상당히 빨리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자, 오늘 위젯 개발에 대한 자극을 좀 받으셨을까요?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면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위젯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트라이 어웨이트 통신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이때 트라이 어웨이 통신이란 건 실패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꽤 걸리는 통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위젯은 극히 드물어요. 물론 현대차가 자동차 도메인이라서 특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인터랙티브 위젯 기능이 들어간 그런 앱조차 찾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션은 현대차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세션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젯의 본질은 정적인 뷰를 시간 간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축어에서는 잘 나오는 시스템 피드백이 위젯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위젯에서 애니메이션은 안 되지만 기본 트랜지션 효과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 트랜지션 효과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커스텀은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위젯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인텐트의 퍼폼 메서드 안에서 소리를 재생시키면 되고요. 아쉽게도 햅틱 피드백은 안 됩니다. 잠금 화면 위젯과 스탠바이 모드에서도 인터랙티브 위젯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개발자가 오너십을 갖고 여러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UX를 창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랙티브 위젯에 대해서 잘 아는 기획자는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위젯을 담당하는 개발자도 저도 엄청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위젯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여러 실험을 미리 해본 뒤에 기획자나 아니면 디자이너들한테 그 기능을 역제안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앱에도 멋진 인터랙티브 위젯 기능 하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예시로 사용한 샘플 위젯은 아래 QR코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